또 오늘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뇌전증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어떤 환자는 하지 않고 또 어떤 환자는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데 또 유전되진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사실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때가 있고 좀 어려워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생겨서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물어보시는 시간을 조금 더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전증이 사실 유전병이냐? 유전병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겠죠. 유전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이상이 사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뭐 유전자 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의 아이가 이제 심한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뇌전증인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유전되는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발달지연 환자, 뇌전증 환자 모두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아이들에게 검사를 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브란스에서 한 957명 정도 뇌전증 환자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권할 때에는 이상이 한 3분의 1 정도 확률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데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가 잘 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어난 36개월 이전에 경련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했고 비슷하게 24% 정도의 진단율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전자 검사 뇌전증 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병인가? 이제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상염색체 우성이다. 그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뇌전증이 있으면 이제 50%로 자녀가 비슷한 유전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상염색체 열성일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보인자일 때 바깥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애기한테는 25%의 환자, 4명 낳으면 1명에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하나씩 문제 유전자를 받아서 유전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면 이런 돌연변이를 저희가 뇌전증 환자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상 유전자가 보통 없는데 아기한테만 갑자기 심한 뇌전증이 나올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뇌전증은 하지만 꼭 유전된 병이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논문 같은 데 보시면 뇌전증 이제 가계도 같은 거를 자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나오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꼭 있다고 해서 50%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정도로 변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별로 다양한 이런 가족 패턴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저희가 유전자 병이 있다 없다라고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경증도 어떤 환자는 심하고 어떤 환자는 약하고 어떤 환자는 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어떤 환자는 경련을 많이 하지만 어떤 환자는 이상 운동증만 있는 그런 가족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부모는 건강한데 아기한테 발생할 수 있나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아기한테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경련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주 가끔은 드물게 저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선세포 이제 뭐 난자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거를 아기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주 약하게 경련이 있거나 모자이크 변이가 있는데 아기는 조금 더 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자마다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기가 유전자 진단이 되었는데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족성 경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항상 부모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별로 혹은 유전자별로 유전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유전자 검사로 찾는 이상들은 거의 대부분 상염색체 우성으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문제가 없고 아기한테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부다비나 이런 근친 결혼이 많은 나라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온 환자들은 저희가 상염색체, 열성 이런 유전자 이상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양하게 유전자가 관련된 뇌전증이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새쌍둥이인데 뇌파 모양도 똑같고 3명 다 이런 결심발작 그리고 소발작이라고 하는 경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전자 이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뇌전증과 유전자 관련성을 좀 모르는 부분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제 다양한 뇌전증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맞는 치료제를 찾아서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을까를 찾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도움을 사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뇌전증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기가 처음에 경련이 발생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하의 경련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전자 진단 이상이 42%, 43%까지 나오고요. 돌 전에 경련이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38.6%의 환자에서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제 2살만 지나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 2에서 5세 그리고 5세 이상 되는 경우 저희가 유전자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한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진단율이 돌 전 아이들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유전자는 또 뇌전증 증후군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드라벳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한 87% 정도의 환자에서 유전자 이상이 나옵니다.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한 33% 정도에서 유전자 이상이 나오고 영아연축도 많이 떨어져서 20% 정도 환자, 22% 정도의 환자에서 유전자 진단이 나옵니다. 도제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뇌전증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진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기전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전증이 있다. 그리고 이런 뇌종양이나 뇌졸중, 뇌염 등 다른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뇌전증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뭔가 그런 경향이 있는 선천성 뇌전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드라벳 증후군 관련 유전자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드라벳 증후군인데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나요? 어차피 드라벳 증후군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SCM1A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맞고요. 드라벳 증후군 같은 경우는 80%의 환자가 이 SCM1A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드라벳 신드롬과 비슷하게 증후군과 비슷하게 보이는데도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런 SCN2A라든지 SCN8A
뭐 KCNA2 등 다양한 다른 유전자였더라, 그리고 다른 질환이었더라 라고 보고하는 바들도 꽤 있어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슷하게 성인 뇌전증에서도 이제 이미 다 컸는데 치료도 다 결정이 됐고 이런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슈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마저도 실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들 SM1A, STX1B, UBE3A 등 전혀 이런 기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유전자 이상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사실은 난치성 뇌전증이나 뇌전증이 좀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저희가 의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치료가 바뀌느냐? 이거는 이제 보스턴 하버드랑 관련된 그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태어나서 생후 2에서 15개월 이내에 발생한 뇌전증 환자 152명으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이 환자들 모두 유전자 진단이 됐는데 유전자 진단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치료를 할지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환경연제를 바꿨다.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대사성 이상 질환으로 진단이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치료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3%의 환자는 현재는 약물이 없지만 임상시험 약물을 시도하는 그런 연구에 포함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사실 이런 임상에서는 굉장히 의사나 환자,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예시로 이제 저희가 포도당 수송체원 결핍 증후군을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이 결핍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이가 난치성 뇌전증을 보입니다. 뭐 심하면 강직, 운동 실조 같은 경우도 많이 보일 수 있고 눈 이상 운동증도 보이고 소두증, 발달 지연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증후군 자체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포도당 수송체, 당을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뇌전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거기서 당 수치를 보고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증후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당을 아이가 활용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경련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소디움 이제 채널에 문제가 있어도 SM1A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소디움 채널 블로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련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세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요. 하지만 반대로 SN2A 뮤테이션이 뭔가 기능이 좀 더 올라가 있을 때에는 소디움 채널 블로커가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KCNQ2나 뭐 이런 이상이 있을 때에도 소디움 채널 블로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특히 뭐 피리독신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복합 비타민 칵테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RRT2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기에 아이가 경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경련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다른 유전자들과의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여주고 이 유전자가 나올 때는 약물도 조금 반응을 잘해서 예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이상인 경우에 나중에 환자가 컸을 때 뭐 이상 운동증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선천성 뇌전증이 의심된다. 모든 뇌전증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가 진행되거나 임상시험이 있을 때 자기가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알고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유전자 검사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검사라서 몇 년 전 검사보다 최근의 검사가 더 기술이 높고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DNA,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도 사실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밝히면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이제 컴퓨터가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CD를 꽂고 이렇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아이들은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실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로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도 굉장히 쉽게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이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2020년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염색체랑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다를까?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또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사실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색체는 저희가 흔히 이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색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챕터를 열었고 이 챕터에서 써져 있는 작은 글씨 하나가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염색체에서 이 유전자 한 개만 틀어져도 이게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큰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야지 다운 증후군이 생긴다, 염색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런 DNA 베이스 페어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중에 한 개만 틀어져도 그게 중요한 뇌전증 유전자랑 관련된 부분이고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심각한 뇌전증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한 개의 베이스 페어가 틀어져서 SCM1A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CRISPR-Cas9라는 이 기법을 써서 만약에 이 C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G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그런 부위를 보는 그런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부위를 보는 게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유전자 한 개를 나눠서 본 검사가 생어 유전자 검사로, 이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한 10년 전에 뭐 SCM1A가 의심된다 그러면 SCM1A 검사, 만약에 프레이드 윌리가 의심된다 그러면 뭐 PWS 유전자 검사 한 개,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검사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때는 이 유전자 한 개의 검사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크게는 100만 원까지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NGS 패널 검사를 합니다. 이 NGS 패널 검사는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10개에서 뭐 100개, 200개까지도 보통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많게는 뭐 4,000개 정도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엑소옴 검사는 단백질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유전자 2만 개를 모두 포함한 그런 검사이고요. 이후에 이제 연구로 진행하는 그런 캐논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 2만 개의 유전자가 이제 우리의 유전체의 사실 1%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플러스 99%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 결론은
유전자 검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검사를 했어 음성으로 나왔어도 사실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뇌전증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사실 방법을 좀 바꿔서 다른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같은 검사라고 해도 기술이 사실 많이 발전해서 만약에 오래전에 다시 했다면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전자 검사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3분의 1만 진단을 할 수 있고 아직도 3분의 2는 미진단 환자라서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연구용 검사들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바꿔서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부모 검사, 모자이크 변이 검사, 아니면 면역 검사 등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가적인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후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염기 서열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치면 지금 엑손 검사 같은 경우는 3천만 배 이상 염기 서열을 찾고요. 게놈 검사는 뭐 30억 염기 서열을 찾는다고 합니다.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이런 검사라서 한 명의 검사만 해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용량의 엄청나게 빠른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여기 이 NGS 패널 검사 정도 혹은 가끔 엑손 검사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 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부모는 유전자 이상이 없는데 환자한테 있을 때 저희가 그 정상적인 유전자를 필터링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 찾아서 이상이 있구나. 이게 이상이 있으면 나쁜 건가? 뭐 괜찮은 건가? 저희가 확인해서 나쁜 거다, 뭐 괜찮은 거다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엑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2만 개 정도의 유전자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런 다양한 염기 서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염기 서열들을 3천만 염기 서열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이 유전자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염기 서열을 같이 넣어서 엄마 아빠랑 건강한 엄마 아빠한테 있는 염기 서열은 다 저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염기 서열만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검사를 저희가 이제 바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격 문제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급여가 된다고 해도 75만 원, 뭐 80만 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검사 가격이 들 텐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검사를 하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70만 원이라고 하면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잘 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동생을 어머니 아버님 원하시거나 할 때 사실 빨리 진단하고 싶으실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유전자 검사 이제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의심될 때 일부 환자는 모자이크 변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자이크 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기한테 생겼는데 보통은 아기한테 이제 50%가 있을 때 저희가 쉽게 검사를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 7% 정도에만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NGS 유전자 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추가로 이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시행을 해서 아주 작게 숨어 있는 유전자 모자이크 변이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뇌에만 이런 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피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로 저희가 뇌 조직을 같이 써서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에서 모자이크 변이 검사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뇌에 이랑이 좀 적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피지 이형성층 같은 경우에 뇌 조직에서만 혹은 피에서 아주 작은 정도로 이런 모자이크 변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더 연구 기법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많이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비로 연구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환자들은 분명히 유전자 이상이 아니고 유전자 이상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뇌전증이랑 이런 건강한 대중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면역세포 아니면 사이토카인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뭐 감염 후에 감기 걸리고 나서 갑자기 경련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감기 걸리고서 오히려 경련이 없어지거나 이런 모습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인데 오히려 뇌전증이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 면역세포나 사이토카인에 뭔가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도 또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드물지만 저희가 유전자 진단이 되면 일부 환자들에서는 써볼 수 있는 약들이 가끔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롤리무스 연구를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엠토르 이니비터, 엠토르 억제제인데 엠토르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저희가 이 약을 썼고 일부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안에 데이터가 나올 논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사실 저희가 같은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이렇게 모이고 진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희귀 질환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아마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청년사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18세 미만의 희귀질환 환자에서 진단, 진료비 전액을 국가랑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진단이 돼서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 희귀질환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지원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